서울시가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 마트와 독서실, 학원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대중교통도 30% 감축 운행합니다. 이달에도 증시 상승세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 오늘 2,7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3년 만에 214명의 임원 승진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점포수가 축소되고 비대면 거래가 느는 등 악재가 겹치며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6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서울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기존의 식당, 노래방뿐만 아니라 마트와 독서실, 학원, 또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도 밤 9시 이후로는 30% 감축해 운행합니다. 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합니다. 12월에도 증시의 상승세는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며 2,700선도 돌파했고 코스닥 역시 910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3.72% 상승하며 2,731.4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18% 오른 913.76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5,738억 원과 8,680억 원씩 각각 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 4,611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5,233억 원을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6,927억 원, 34억 원씩 매수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으로 외국인 대량 매도에 따른 증시 충격이 있었지만 이튿날 즉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만 원, 11만 원을 각각 돌파하며 신고가를 높였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 포스코 등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도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업황 개선 기대감 등 개별 이슈에 수급이 대형주로 꾸준하게 쏠리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접종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역시 오는 10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며 모더나사의 백신 역시 이달 내 긴급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승인으로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백신 운송 과정이 중요하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며 콜드체인 관련주 일부와 치료제 임상 이슈가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대웅제약, 신풍제약 등이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전까지 주요 투자 주체들의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증권업계는 전망합니다. 동시만기 이후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현물 순매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형주에 여전히 우호한 환경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도체와 2차 전지,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1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발표했습니다. 198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이어집니다. 지난 9월부터는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한다면 48.9%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는 549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3억 달러가 높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경상 흑자 전망치로 내놓았던 540억 달러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워킹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전년 대비 12만 명 줄어들어 217만 명을 기록한 데 반해 임시 일용직은 1년 전보다 13만 4천 명 줄며 50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더라도 워킹맘의 40%가량은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일 인사에 이어 부사장 이하 후속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거둔 삼성전자는 3년 만에 최대 규모 임원 인사를 진행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청석 기자가 전달해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부사장 이하 후속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 31명과 전무신 5명, 상무 111명을 포함한 총 214명의 임원 승진을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임원 인사 추이를 보면 2018년 221명, 2019년 158명, 2020년 162명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2018년 승진 이후 최대 인원이고 2020년 승진자 162명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성과주의입니다. 연령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우수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를 과감히 발탁했습니다. 발탁 승진자는 전체 25명으로 3년 전보다 약 2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발탁 승진자로 이기수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장과 이준희 네트워크 사업부 선행개발그룹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정호진 한국총괄 CE 영업팀장과 이진혁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설계팀장이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또 소프트 분야에서는 21명이 승진했습니다. 이 분야의 지난해 승진자는 1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21명까지 늘린 건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여성 임원은 10명이 인사 명단에 오르며 조직 혁신과 지속 가능 경영에 기반이 되는 승진 문호 확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돼 많은 인원이 승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12조 3,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SK그룹이 어제 2021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하이닉스 부회장직을 겸하게 되며 앞으로 그룹 내 ICT 경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그룹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SK하이닉스 부회장직을 겸하게 됐습니다. SK그룹은 어제 스펙스 추구 협의회를 열고 각 관계사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정호 신임 부회장은 2011년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해 인수합병 전문가이자 ICT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에 그는 SK하이닉스에선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 속에 인텔 출신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과의 시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가 SK하이닉스 부회장으로 겸직하게 된 것은 중간지주사 포석을 깔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SK그룹 지배구조는 오너일가,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로 이어집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 회사로 SK텔레콤이 중간 지주사가 되면 지위가 자회사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한계가 풀리면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 회사가 인수합병에 나서려면 피인수 기업 지분을 100% 확보해야만 합니다. 한편 SK그룹은 인사를 통해 신규 선임 103명, 부회장 및 사장 승인 4명 등 모두 107명의 승진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정준 SK-ENS 사장도 부회장에 올랐고 추영은 SK 주식회사 1센터장과 SK 경영경제연구소장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SK텔레콤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앞으로 이석희 사장과 SK하이닉스의 신사업 등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의 희망퇴직 신청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점포수 축소 등 악재가 겹치며 퇴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만 56세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한 조건입니다. 외국계 은행 중에는 SC제일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상무부 이하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별퇴직 직원들에게는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창업지원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또는 내년 1월쯤 희망퇴직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비중이 커지고 영업점 인력이 줄어들면서 은행권 희망퇴직이 사실상 정례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도 조만간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점이나 규모는 나와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은행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은 약 1,700여 명.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은행들의 지점 통폐합 사례가 늘어나며 규모가 더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수는 6,592개로 2015년과 비교하면 약 9.5%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4천억 원 상당의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보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시행사의 빚을 임의로 대신 변제해 시공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짚어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 건물은 등기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설석용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물이 이제 공매 처분이 될 때 등기상으로 보면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상태였다는데 요즘 이해가 어렵잖아요. 서류상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고층의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법률 용어상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상가가 집합된 건물이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물을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넘길 때 토지에 대한 권리도 동시에 이전돼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건물 등기와 대지권을 동시에 넘겨줘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빌딩 공사를 위해 시행사인 시선 RDI는 2008년 1월 30일 한국자산신탁과 3년 약정의 분양관리 신탁을 맺습니다. 분양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게 신탁 계약의 목적인 겁니다. 신탁사의 임무인 거죠. 3년 약정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2011년 1월 30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분양관리 신탁자로서는 자격은 일단 정지가 된 겁니다. 2011년 2월 24일 한자신이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진행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경우 건물 등기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동시에 넘겨야 하는데 한자신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건물은 거래가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도 시행사 측은 분양이나 건물에 대한 모든 행위가 불가능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탁 계약이 된 등기 처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나중에 처분할 때도 등기와 대지권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건데요. 이후 등기를 열람해 봤더니 건물 등기와 대지권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아서 착오 발견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사고 파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런 집합 건물, 한마디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있지만 팔 때는 같이 넘겨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자신이 나중에 공매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기까지는 건물이 비정상적이었다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지난 보도에서 대위 변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대위 변제가 계기가 돼서 결국 건물은 공매 처분이 되고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두산중공업의 특수 목적 법인인 덕회의 주식회사였죠. 덕회는 이후 신탁사인 한자신에게 건물에 대한 공매를 요청합니다.
한자신은 시선 측에 공매 진행을 통보했는데요. 시선 측은 한자신을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송 역시 지난 2014년 시선 측이 패소한 것으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에서는 주요 논쟁이 될 부분 중 하나로 예상됩니다. 한자신은 2011년 7월 7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6차례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준공 당시 감정가가 2,63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5차례 공매를 진행하면서 건물가는 1,4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1,000억 원 이상 떨어진 뒤에 낙찰받은 곳은 엠플러스 자산운용입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엠플러스 자산운용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단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한자신은 엠플러스 자산운용과 1,680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은 엠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또 생각을 해보면 건물에 대한 공매 가격이 1,000억 원을 넘게 다운해서 샀다.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인데 이게 보니까 엠플러스 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 자회사고요. 군인공제회 당시 대표를 살펴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고향 선배였고 이후에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펀드에 투자한 업체를 보니까 또 군인공제회, 두산중공업 측 그리고 우 전 수석 일가로 저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정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우연인지 계획이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테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일단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측 주장은 한자신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대법원 확정 전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안 됐다는 것이었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한자신은 분양관리 신탁 3년 기한 종료 이후 담보신탁을 또 시선 측과 체결을 했습니다. 한자신 주장은 담보신탁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매각이나 공매 등 거래나 처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건물의 등기 상태인 겁니다. 신탁사 체결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등기 상태상 거래가 안 되는 비정상 건물이었기 때문에 공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또 한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자신은 2013년 12월 24일 두산중공업과 덕K에게 각서를 받습니다. 민영사상 모든 책임을 두산중공업과 덕K가 지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각서가 일반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신탁사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서류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아까 시선 측이 한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에 만약 시선 측이 승소를 했었다면 이 공매는 무효 처리가 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자신 측이 했어야 했을 겁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20일 두산중공업 측이 1,780억 원의 채무 보증을 섭니다. 한자신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변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각서도 쓰고 채무 보증도 서고 한 데에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말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1순위 우선 수익자인 시선 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각하됩니다. 한자신은 두산중공업이 시선 측 대신 채무를 대위 변제해서 1순위 수익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같은 이유로 10여 차례 각하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 자체도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고요. 해당 빌딩이 거래가 안 되는 비정상 등기 상태였던 게 맞는지, 또 두산중공업 측이 한자신에게 써준 각서, 채무 보증서 등이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건지 심에서 밝혀질 내용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한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의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동안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코인빗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인빗 투자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부당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코인빗은 한때 업계 3위까지 성장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며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코인빗의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벌이는 등 지속적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기도 콘텐츠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기 코리아 콘텐츠 랩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정훈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품이나 영화, 웹드라마 등의 시장 조사와 홍보를 적은 비용으로 동시에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6월 플레이 41을 설립한 조재희 대표는 이런 고민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예측 게임 캐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캐스터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나 콘텐츠의 전개를 예측하고 결과를 맞출 경우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드라마를 예측한 뒤 나중에 결과가 맞을 경우 포인트를 얻는 식입니다. 조 대표는 올해 1월 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에 입주해 다양한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요. 이 같은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 IP 콘텐츠 기획 솔루션까지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예 창작과 심리 상담을 전공한 김유진 마인드웨이 대표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동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심리 케어를 할 수 있는 마음 워크북을 출시했습니다. 이 책은 동화를 읽으며 독자가 스스로 느껴지는 정서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올해 4월과 10월 각각 시리즈 1과 2를 출간했는데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콘텐츠에 관련된 지원 사업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있고 예스24 같은 유통업체와도 판로 개척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트브러쉬의 김혜리 대표는 엄마를 따라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 어린이 전용 화장품 꿈의 맘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식용색소 등 인체에 무해한 원료만 사용해 바르는 것뿐 아니라 먹어도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품이지만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후 피부 건강에 좋은 화장품을 찾는 성인들의 구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세에서 9세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혹은 이제 성인들도 건강하게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키우고자 합니다. 아트브러쉬는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해 다양한 유통사와 고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은 슈퍼기어로 온라인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가 오늘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AI 영상인식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16년 설립된 알체라는 대용량 영상 데이터 수집과 딥러닝 학습, AI 엔진 최적화, 전용 솔루션 제작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체라는 얼굴 인식, AR, 이상 상황 감지, 데이터 사업 등 4개 영역에서 국내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해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AI와 이상 상황 감지 AI 기술은 두 곳의 전문 평가 기관 기술성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국내 최초의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인 신한 페이스페이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김정배 대표는 비대면 시대로 인해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은 결제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금융, 의료, 출입 및 보안 등 다양한 영역의 최적화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영상 인식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알체라의 공모 예정가는 8,000원에서 1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현재 굉장히 강합니다. 이 주말부터 서울은 코로나 비상조치에 들어간다고 하죠. 특히 이번 확진 동시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감염되고 있는 만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코로나 확진세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